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계속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주식이라는 게 늘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고 네. 길게 보면 타이밍보다 얼추 저점일 때 또 사는 그런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바닥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고점을 몰랐던 것처럼 길게 보면 미국 자산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스타일은 최근 10년 동안 올랐던 성장주보다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 우리가 건물주가 매월 월세를 받듯이 매월 그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미국 자산으로 늘리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타일이 주식이라 그러면 저는 성장주 스타일보다는 좀 다른 유형, 다른 전통 산업의 주식들, 특히 배당 주는 주식들 그런 것들은 뭐 미국 자산이 없는 분은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생긴 것부터가 로컬 아닙니까? 무슨 여기서 먹고 살아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한류. 네,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겁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저는 이제 3프로집에서 처음 이제 뵀었잖아요. 그렇죠. 네, 신과 함께 그때, 참 처음 볼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좀 선빈 같은 느낌이랄까, 하여튼 굉장히 차분하신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요즘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예. 미디어에서도 많이 그러니까요. 우리 센터장님 모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뭐 잭슨홀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해야죠. 일단은 좀 하긴 해야죠. 너무 오늘이니까. 많이 들으셨죠? 예. 오늘이니까. 뭐 여러 얘기를 듣긴 했는데 결국 잭슨홀 뭐 많이들 듣긴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잭슨홀 미팅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잭슨 홀이에요. 홀이 식사는 홀에서 하세요. 이 홀이 아닙니다. 식사는 홀에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거기가 굉장히 이제 미국의 그 시골에 HOLE예요? 그럼요. 시골에 굉장히 그 한적한 그 미국의 자연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 약간 있는 겁니다. 협곡 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잭슨홀 컨퍼런스가 중앙은행가들이 넥타이 메고 가서 막 이렇게 폼 잡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78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조금 휴양을 겸해서 물론 이제 세미나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되게 가방끈이 바쁘니까. 깁니다. 네. 뭐 박사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세미나를 하지만은 굉장히 좀 느슨한 분위기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78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즈음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취임한 사람이 볼커입니다. 폴 볼커. 네. 이 사람이 79년부터 취임했는데 이게 그 시골에서 하는 지역 연준의 행사니까 볼커의 회고록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잭슨홀에서 나를 부른다. 나 바쁜데. 근데 거기 잭슨홀에서 이 홀 웅덩이거든요. 네. 송어가 엄청 잘 잡힌답니다. 송어? 예. 네. 송어. 예. 근데 볼커가 또 낚시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잭슨홀에 갔던 게 내가 한번 낚시하러 간다 그런 게 볼커 회고록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이제 성격이다 이거지. 느슨한 자리였는데 네. 우리가 뭐 금융시장에서 잭슨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게 거의 2010년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냥 휴양 가고 그냥 사람들끼리 이름만 오랜만에 들었던 거였어요. 그죠? 근데 2010년이라는 시기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네네.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되고 하면서 뭔가 이제 민간에서 잘 안 돌아가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잭슨홀에서 중앙은행가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이제 2010년 여름에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어요. 그랬죠. 매우 뭐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한 게 아니고 잭슨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처럼 뭐 요즘 뭐 주가 변화를 보면 미국 금리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 미국 금리 좀 떨어지면 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잭슨홀에서도 과연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고 또 잭슨홀 컨퍼런스가 이 그 세계 중앙은행가들의 모임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은 총재도 가서 뭐 그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좀 중요해졌고 또 이번에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과연 중앙은행들이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뭐 그런 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네. 사실 뭐 오리무중이죠. 뭐 어떻게 뭐 말하긴 힘드나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초 주가는 그래도 잭슨 홀 그 컨퍼런스의 영향을 좋은 쪽이건 나쁜 네네. 쪽이건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며칠 하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는? 금, 토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이네, 시간으로 딱. 오늘 밤에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가 때 휴가인데. 그래도 네.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가시는 거네요. 어제 그럼 금통이 진짜죠. 끝나고 이제 네. 저거니까 그죠? 사흘 중에 마지막 날 발표하신다고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네. 그럼 각자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사람 발표하죠. 이 학술 심포지움입니다. 뭐 그 버냉키 아니죠. 파월 의장만 발언하는 거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네, 네. 중앙은행가들이 현안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뭐 첫날, 둘째 날 정도는 그냥 이렇게 뭐 백숙 먹고 이렇게 서로 족구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발표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첫날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첫날은 나와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첫날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25일 날 이창용 총재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니까 하시고. 뭐 사흘 동안 좀 백숙도 먹다가 발표도 하다가 뭐 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네, 그렇게 네.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홀에서 뭘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얘기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까? 예, 2010년도 2차 양적 완화 발표가 됐고 네. 또 작년에는 파월 의장이 완전히 그 잘못 짚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별 걱정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얘기가 또 여기서 굉장히 한 거예요? 좋았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작년 하반기에 파월 의장이 네. 계속 했었습니다. FOMC 끝나고도 했는데 작년에 잭슨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미국 주식이 12월까지 좋았어요. 좋았다가 이제 연준의 태도가 바뀌면서 올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재작년이 그때 맞나요? 평균 네, 맞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인가? 뭐 맞습니다. 그거 했죠 재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ATI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2% 물가가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적정한 물가 수준인데 그죠? 그러면 물가가 딱 2% 한번 찍으면은 중앙은행이 긴축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건지.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파월이 말했던 건 지금과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설사 2%를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기간을 늘려서 평균적으로 2% 유지가 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물가야 좀 올라라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2% 갔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금리는 올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이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이제 줬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들은 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물가 상승률이 7월이죠. 미국의 7월이 6월보다 전년비로 좀 둔화가 됐고 또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중앙은행가들의 고민은 저는 재작년에 파월 의장이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7월에 막 올랐잖아요. 근데 고점을 찍었다고 한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는 2%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상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우리가 긴축을 세게 해가지고 이거를 조기에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또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좀 이제 부작용이 오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으니까 조금 우리는 천천히 갈래라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는데 7월 FOMC에는 약간 천천히 갈래였죠. 우리가 그 5월까지는 아주 확고하게 우리가 50bp 올릴 거나 75p 올릴 거나라고 하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가이던스를 줬는데 네. 7월 FOMC 하고 나서는 우리가 데이터 보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9월에 금리 올릴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 말 자체로 보면 뭐 데이터가 나빠지면 안 올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뭔가 이제 중앙은행가들의 태도가 바뀌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금통위도 상당히 좀 아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결기를 우리 총재가 그렇죠. 보여주면서 네. 시장 금리가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연 중앙은행가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예. 그런 그런 궁금증이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잭슨홀에서 대체로 지금 현재 이제 연준 위원들 뭐 각 지역 총재들의 좀 분위기는 조금은 이제 매파 쪽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매파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네. 그게 중앙은행가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흔히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심리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집단적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미리 매점 매석을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라면을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기대 심리가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어쨌든 미국 9월 FOMC에서 빅스텝이건 자이언트 스텝은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기왕 금리를 올리는데 내가 이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면 안 돼요. 그럼 금리 올린 효과가 매우 낮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 이 님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님블? 님블. 이건 이제 민첩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 지났다 그러면 네. 전 중앙은행가들의 안면을 싹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매파적으로 갔다가 네. 뭔가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 그때 그랬냐는 님블을 듯이. 하는 게 저는 본질적으로 시장과 맞는 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어저께 한국은행 총재의 소통이나 아니면은 뭐 지역 연준 그 의장들의 매파적 소통이 본질적으로 맞는 거죠. 내가 9월에 금리 올릴 건데 이게 마지막이고 이럴 거면 안 올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님블이라고 하는 게 올해 가을 이후에 네. 미국 연준의 태도가 매우 빨리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 이전까지 중앙은행가들이 아주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또 올바른 소통의 태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파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잭슨홀도 우리가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네. 긍극적으로는 9월 FOMC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훨씬 중요할 것 잭슨홀보다는. 네. 근데 이게 민첩하게 행동한다는 게 어찌 보면 뭐 시장에 바로바로 대응한다는 거니까 좋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뢰 측면에서는 야, 뭐 시장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저 연준들은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조금 어제는 연준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신뢰가 좀 깨지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경기에 대한 판단이 맞으면 내가 이제 금리를 낮출 정도라는 그 판단이 맞으면 사후적으로 평가를 네네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전 지금의 중앙은행은 정말 님블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코멘트를 내놓는 건 인플레에 대처하는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고 네. 다만 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뭐 경기가 대단히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진짜 님블해야 되는데 그 님블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9월 FOMC 정도가 되면 대략적인 저는 가이던스가 9월 나올 것 같아요. 20일이죠? 9월 20일. 예, 20일인가요? 하여튼 후반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네. 우리나라 뭐 얘기가 뉴스에 좀 있는 것 같은 계속 25bp씩 올린다는 게 네. 거의 이제 정해진 상황입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저께는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결정이 이제 중앙은행은 그 나라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금리를 조정하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국은행의 결정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굉장히 좋은데 크게 보면 저는 연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외환 시장을 좀 이렇게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온 세상이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거든요. 네. 미국을 제외하면 지금 뭐 원화도 굉장히 약하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때까지 갔는데 네. 좀 1,300원의 환율이라는 게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별일이 없을 때 뭐 1,280원, 90원도 간 적은 있는데 1,300원 넘어가면 바로 위기로 가면서 뭐 1,600원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IMF 외환위기 때는 2,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서 뭔가 이제 우리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
근데 지금 통화 가치가 약한 게 뭐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뭐 유로는 최근 20년 내 제일 약하고 달러에 네네. 대해서 일본은 뭐 98년 이후로 엔화가 제일 약합니다. 음흠. 그래서 요즘 뭐 유럽의 면세점 같은 데서는 저게 안 된다 그러대요. 그 우리도 그 시내 면세점 가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면세점은 지금은 아예 줄 같은 거 서면 안 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된대요. 면세점이? 예. 그렇게 많이 산다. 많이 삽니다. 그럼 싸니까. 누가 많이 사냐?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거기 어울리는 그림이 중국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다는 거예요. 달러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명품 사면 비행기 값은 뭐 충분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비행기표 얼마 안 하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비싸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네네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최근에 현대차 주가도 좋고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원화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달러는 우리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외국 가면 안 받잖아요. 우린 달러가 필요한데 이 교환 비율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총체적으로 좀 이제 살아가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의미니까. 뭐 대표적인 기름값이잖아요. 결제를 다 달러로 하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되는 국면에서는 이제 환율까지 더 이제 비싸게 수입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이게 뭐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제 균형이 깨진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달러가 강한 이유가 저는 크게 보면 미국 경제가 딴 데보다 낫고 훨씬 낫죠. 지난 10년 동안 보면 미국 경제가 GDP 성장률이 연율화로 한 1.6% 했어요. 미국도 뭐 이게 뭐 아주 높진 않지만 유로존은 0.5%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0.2%였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와 죽은 기축통화들의 나라 보면 한 10년 동안 펀더멘털의 차이가 너무 나서 미국은 그래도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체력이 되는 건데 유럽 7월에 처음 금리 올렸잖아요. 예, 미국 7월에 처음 금리 올렸는데 금리 올리고 봤더니 이탈리아 같은 데 보니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ECB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기가 많이 떨어지고 일본 지금 금리 올릴 흉내를 못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태의 이제 본질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판을 누가 끝낼 거냐? 이건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저는 환율 측면에서는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대세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 자체가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야 그러겠죠. 다른 쪽이 완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더욱 뭐 올 가을 정도가 저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가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저녁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서 제가 그 질문을 좀 전달을 해요. 미국이 달러를 제일 많이 발행했잖아요. 네. 금융위기 이후부터 네. 10여 년 동안. 그러면 수급이라고 치면 공급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달러에. 그 달러는 다 어디 갔으며 수급은 달러 강세를 야기할 만한 게 아니라 우리 달러 약세를 야기할 만큼 작년 재작년에 많이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러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요? 강세가 그런 주장이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승홍빈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학자가 네. 화폐 전쟁이라는 화폐 전쟁. 책을 썼죠. 저는 뭐 그 책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똑같은 논리였어요. 이제 달러는 쓰레기가 될 거다. 저렇게 돈을 많이 푸는데 저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유지될 수 있냐라는 그거 읽은 건데. 사람 다 재앙이에요. 근데 2008년 이후 10년을 보면 그 돈이 안 돌았죠. 그냥 은행에 있었어요. 은행의 초과 지준의 형태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좀 이제 안 돌았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기축통화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달러 안 하고 뭐 하려고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이 뭐 승홍빈의 책은 뭐 금을 사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위안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기축통화국이 되려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내 돈이 많이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세계에 퍼져야 이게 사람들이 달러 가지고 있어야 이게 기축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달러를 뿌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남의 나라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네. 물건 받고 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할 만한 체력이 있어요. 충분한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체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트리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축통화국의 딜레마다.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되면 될수록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고민이 공존하는데 이거 아니면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남의 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는 그런 굉장히 또 소비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예전엔 미국의 저축률이 2000년대 중반에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정도의 자질이 있어야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그 달러가 기축통화의 그 자리에 오른 것은 2차 대전 이후였죠.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거 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2차 대전 딱 끝나고 나자마자 뭐 전 세계가 미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구대륙 유럽과 아시아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미국이 뭘 했냐면 달러를 그냥 줬죠. 50년대 대한원조, 유럽의 마샬 플랜 돈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정도 되려면 남의 나라 물건 많이 사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적자가 쌓이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줄타기를 하면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가고 그게 안 되면 무상 원조라도 해야지 기축통화국의 자격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중국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많이 후퇴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의 2차 대전 직후에 마샬 플랜을 본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신흥국에 돈을 주는데 그것도 너무 협량이잖아요. 파키스탄 같은데 중국 돈 받고 나서 막 정권이 바뀌고 그것을 막 배타적으로 항구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네네네. 최근에 아프리카에는 이제 부채 탕감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거의 접는 다 거잖아요. 이게 수출로 돌아가는 경제가 내수로 잘 전환되는 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예. 보는 시각 네. 또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하면서 많이 사줬다. 옛날에 일방적으로 사주거나 아니면 캐시를 주는 원조까지 했는데 네.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그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그 돈을 다시 싹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이 뭐 아마존이 애플이. 근데 사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맞아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맞아요. 보이지 않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우리가 혹시 GDP보다 GNP 같은 거 1인당 그렇죠. GNP 했었잖아요. GNP로 했죠, 옛날에. GNP로 네. GDP로 바뀐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기업 이익은 네. GDP 개념보다는 GNP로 보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뭐 현대차가 한국보다 해외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 우리나라 GDP에 잡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볼 때는 일종의 뭐 그 GNP 소유권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맞습니다. 이제 뭐 경상 적자가 과연 뭐 일테면 베트남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들의 부고 다만 우리가 그 관습적인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주 가치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뭐 거의 공감을 하고요. 뭐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벌어들인 측면이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국은 어느 정도는 남의 나라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그렇게 보면 참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주의는 반칙이죠. 반칙이죠. 기축통화국이 그 승홍빈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뭐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이제 그 신흥국이 위기가 나는 거는 원화가 부족해서 나는 건 아니고요. 그 나라 중앙은행이 원화를 찍어내면 돼요.
외화가 기축통화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네. 기축통화국은 뭐 본질적으로 외환위기란 개념이 성립하기가 어렵죠. 연준이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는 건데 네. 이제 그들이 교역에 있어서 이 보호무역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기축통화국이 미국이 뭐 갑자기 기축통화국 된 것도 아니고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기축통화국이었는데 네네. 그때보다 돈을 뭐 몇 조 달러를 뽑아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많이 풀렸으면 어쨌든 그때보단 달러가 싸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은 아마 미국 내에서 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나고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건 이제 다음 턴의 문제고요. 네. 미국 내에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미국 내의 돈의 가치는 돈이 흔하니까 돈의 가치는 금리가 떨어지겠죠.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네. 얼마까지 저금통에서 본 거고 나머지 교환 비율은요. 저는 한국의 대내외 금리차 뭐 우리나라도 미국과 금리차 유지하는 건 맞는데 돈의 신용도가 달라요. 원화와 달러의 신용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기축통화가 훨씬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풀렸을 때는 미국 돈의 가치,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매우 합당한 일이긴 한데 교환 비율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기축통화 프리미엄이 이제 극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계속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크게 보면 네. 뭐 주식이라는 게 늘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고 네. 길게 보면 타이밍보다 얼추 저점일 때 또 사는 그런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바닥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고점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미국의 기술주는 상당히 아직도 비싸다는 생각이고요. 네. 미국은 여러 가지 대안이 많으니까 배당 많이 주는 주식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1년 후에 미국 주식이 좋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아이디어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길게 보면 미국 자산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스타일은 최근 10년 동안 올랐던 성장주보다 미국 굉장히 옵션이 많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도 있고 또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 우리가 건물주가 매월 월세를 받듯이 매월 그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1월에 배당 주는 주식, 2월에 배당 주식 굉장히 그 배당을 다양하게 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자산으로 늘리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자산의 일부로 그냥 깔고 가는. 네.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이 주식이라 그러면 저는 성장주 스타일보다는 좀 다른 유형, 다른 전통 산업의 주식들, 특히 배당 주는 주식들 그런 것들은 뭐 미국 자산이 없는 분은 저는 뭐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 지금이야 이제 원화 약세가 좀 이례적이죠. 네. 이 1,300원 넘어간 거는 우리가 10몇 년 만에 보는 거긴 한데 2, 3년에 한 번씩 달러가 강해요. 예전에 그 레벨은 1,200원이었거든요. 지금 1,300원. 예, 이제 1,300원의 균형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8년에 원달러 환율이 뭐 1,000원 초반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화가 강세인 국면에서도 한 2, 3년에 한 번은 한 1,200원씩 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화가 주변부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너무 비하할 필요 없어요. 달러 빼면 다 그런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찾고 그래서 지금처럼 추세적인 달러 강세가 아니더라도 내가 달러를 들고 있으면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자산의 일부로서 뭐 달러를 보유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할만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그 환율 레벨이 상당히 한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간다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뭐 9월 달에 미국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한다 그러면 뭐 강달러 같은 게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예상과 무관하게 이 배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쪽집게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네. 그냥 깔고 갈 자산이고 나의 형편에 맞는 꼭 뭐 미국 주식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달러 RP도 있고 달러와 예금도 있고 채권. 어느 정도는 내가 달러 자산을 좀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자산 좀 늘리되 대형 기술주보다는 지금은 적어도 약간 뭐 저의 견해 가치주나 의견인데요. 배당주 쪽이 그런 거보다는 아무튼 자기 형편에 맞는 네. 달러 자산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들고 있으면은 낭패는 안 봐요. 네, 네, 꼭 뭐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또 신흥국 어디가 좀 어렵대요.
그럼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하면서 다른 주변 보통은 또 덩달아서 약해지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달러 포지션은 어느 정도 들고 가면 큰 낭패는 지금 안 달러가 같습니다. 너무 비싸 보이긴 해도 괜찮다. 저라면은 지금 한 적립식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달러 살 돈이 외화자산 살 돈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근데 달러가 전혀 없어. 네. 근데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어디 있어요. 늘 위험이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주식을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뭐 지금 저점 잡으려고 그런 거보다 뭐 기다려야지만 방법이 있겠어요. 더 늘리는 것보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냥 빨리 마녀의 욕심인데 근데 주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뭐 지금 정도라 그러면 한번 사서 기다리면 저는 기다리면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1,300원이 높아 버리지만 우리가 그 정확한 레벨을 찾기가 어려운 거고 일단 발을 담그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전 100만 원씩 나누어서 사고 싶어요. 지금 근데 꼭 이렇게 고환율은 이상하게 해외 출장을 갈 때나 아니면 애들한테 목돈을 보내야 될 때 꼭 걸리더라 이거예요. 지금 좀 돈을 보내셔야 되는 저 말고 상황이신가요? 이제 저 말고 예. 이제 일반적으로 예. 꼭 그런다고 뭐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율이 높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 그래서 이제 김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면서 질문을 언제 어느 환율에 바꿔야 돼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 모릅니다. 주가보다 더 어려운 게 환율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그래서 12개월 내내 바꾸시라고. 그리고 달러는 항상 좀 갖고 계시라고. 쓸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달러 쓸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달러 쓸 일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가게별로. 그래요. 그래도 한 1,100원에 전 바꾸고 싶은데 1,340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비싸긴 하지. 사실 나도 안 바꾸고 있어. 네. 자, 그런 정도 투자를 한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센터장님 좀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찬찬히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까지 착 해주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 편안한 가운데 의욕이 생기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다 열심히 살아야죠. 네, 뭔가 이 평양냉면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백숙 먹은 느낌. 왜 그렇지? 누룽지 백숙으로 갈까요? 누룽지 백숙이 옷 백숙으로 마음에 갑니다. 옷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럼 누룽지 백숙으로 가겠습니다. 난 순두부. 하얀 거. 순두부 같은. 순두부 같은 느낌. 네, 우리 신영증권의 회사도 약간 그런 이미지야. 그렇습니까? 저는 증권사는 잘 제 개념이 없어갖고 신영증권 조금 약간 순수하고 그런 느낌이군요. 아니 뭐 저보다 훨씬 회사가 훌륭하죠. 네. 가진 철학이. 우리 회사 자랑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신영증권만의 자랑 30초만 시간 드릴까요? 뭐 장기주의로 보고 또 고객의 가치, 주주의 가치, 또 직원의 가치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선적인 건 고객의 가치라고 하는 게 뭐 금융사가 다 말하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진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영증권도 참 좋으시겠다. 이런 센터장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자, 우리 좋다. 신영증권의 누룽지 백숙 같은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눴고요. 앞으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